일본 부동산 감정사인 아사쿠라 코지로는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1억엔 하나로 약 10억 원의 빚을 지고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낙찰받았기에 빨리 다른 이에게 팔아 차익을 내야 하는데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판매처도 확보해둔 상태였기에 그는 더 애가 탔습니다. 매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서 주는 보상금인 입퇴료를 높여준다고 해도 거주자인 아키라는 계약 만료일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사쿠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입퇴료를 더 높여줄 테니 나가달라 하자 아키라는 성의를 보이라며 기본 입퇴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입퇴료를 요구하는 것에 아사쿠라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실 그가 낙찰받은 이 땅은 부동산 감정사라면 꺼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민법은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 5년, 건물의 경우 3년까지 단기 임대차가 우선순위였기에 일반적인 부동산 감정사라면 거주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 계약 날짜를 확인하고 사전에 입퇴료를 합의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하지만 아사쿠라는 거주자에 대해선 소유주가 퇴거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곁다리로 주워들었기에 이번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빚을 내 낙찰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입퇴료를 주어도 하나로 대략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기에 구입했던 토지. 하지만 아키라는 상식 밖의 입퇴료를 요구했고 그제서야 아사쿠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키라 일가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었죠. 1935년 3월에 일본 아키타현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던 아사쿠라. 당시 그의 가문은 현 내에서 축산업을 경영했던 자산가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야쿠자와 관계를 맺었고 시비가 붙어 싸울 때는 일본도를 휘두를 정도로 막 나가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 일명 보호비를 받으며 마치 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러한 행포는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아사쿠라는 그런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며 자랐습니다. 1954년 4월에 아버지의 백으로 아사쿠라는 일본 대학 법학과에 들어갔지만 본인의 실력으로 가지 않았기에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었고 어찌어찌 졸업한 뒤 경제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지만 이 역시 자기와 맞지 않았는지 바로 자퇴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하숙집 딸과 1959년에 결혼했고 평범하게 회사원이 됐지만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년도 안 되어 사직했던 아사쿠라. 그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1960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며 회사를 이어받았지만 친인척과 유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그해 12월에 아사쿠라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생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상처 입혔고 1년 뒤에는 재산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동생의 눈을 실명시키며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소한 뒤 그는 부동산 감정 사무소에 근무하며 재기를 위해 부동산 감정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고 1975년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 뒤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 감정 사무소를 설립해 견실한 업무로 신용을 얻었고 신주쿠 근처로 사무실을 옮기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려 했죠. 당시 그는 도쿄 지방재판소의 감정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수틀리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격양되는 성격은 여전했기에 신지들은 그를 아버지의 환생이라고 표현하며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감정으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자신의 노력에 비해 수입이 낮다고 생각한 그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 큰 한방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억 원 이상의 빚을 내고 경매로 낙찰받은 곳이 아키라 일가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었죠. 집 주인이 입퇴로 인상 목적으로 거주자 일가를 눌러 앉히고 있는 이른바 불량 매물인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불량 매물을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하고 그 사이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어 아사쿠라 같이 잘 모르는 일을 낚고 거주자는 높은 입퇴료를 요구하는 일명 알박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입퇴료를 집주인과 거주자가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일본 민법은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 5년, 건물의 경우 3년까지 단기 임대차가 우선순위였기에 이런 낚시에 걸린 이들은 수익금이 줄더라도 입퇴료를 주고 끝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매물에 낚이지 않는 것이었지만요. 그동안 부동산 감정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던 아사쿠라는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에는 아마추어나 다름없었기에 이러한 낚시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미 판매처도 정해져 있고 계약도 마친 상태였기에 아키라 일가가 떠나주지 않으면 아사쿠라는 파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입퇴료를 줄 돈도 없거니와 주기도 싫었던 그는 결국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죠. 1983년 6월 27일, 그는 아내에게 거주자와 협상하고 오겠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보다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는 오후 3시쯤이 일을 벌이기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하며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던 아사쿠라. 3시가 되어 아키라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없었고 집안에는 그의 아내와 셋째 딸, 그리고 돌이 안 된 막내 아이만 있었습니다. 아사쿠라를 본 아키라의 아내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니 남편이나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더 화가 난 아사쿠라는 그녀를 살해했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셋째와 막내마저 살해했습니다. 그는 4시 무렵 하교한 둘째와 저녁 9시 넘어 귀가한 아키라까지 살해하며 본래 목적을 달성했죠. 첫째는 당시 임간학교에 갔었기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6월 28일 아침, 아키라의 장모는 만나기로 했던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좀 살펴봐 달라며 인근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그렇게 아키라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런 그를 맞이한 남성은 자신을 이치노세라고 소개하며 아키라 가족이 어제 이사 갔다는 말을 전했죠. 자신을 이치노세라고 밝힌 남성은 범행 증거를 지우고 있던 아사쿠라였습니다. 지인은 알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 아키라의 장모에게 알렸는데 당연히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최근 매형인 아키라가 토지 문제로 아사쿠라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점심 넘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아키라의 집에 방문했을 때까지도 아사쿠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안에 머물러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을 발견한 아사쿠라는 도주했지만 곧 붙잡혔고 왜 도망갔냐는 질문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당시 신문 중 그는 모든 것이 개운해졌다며 담담하게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아사쿠라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는 범행 당시 그가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만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사는 그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차를 구매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진 고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죠. 1985년 12월 20일 도쿄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태도도 사건 원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속죄해야 할 만큼 막대한 것은 아니다. 범행의 동기도 따지고 보면 피고인 본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참작의 여지는 없다. 아사쿠라는 항소했지만 1990년 1월에 도쿄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1996년 11월에 최고재판소까지 상고를 기각하며 그의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도쿄 구치소 사형수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01년 12월 27일에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아사쿠라. 언젠가는 사기도 살인도 없는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